보통 평범한 학생이 과학고를 가기 위해서는 성적을 먼저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8년간 과학 탐구 실험만 전문으로 수백 명을 가르치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고, 올해는 한국과학영재학교 전원 합격, 그리고 과학전람회 전원 수상의 성과를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과학고 지망생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막상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학원을 찾아다니다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야 된다, 이미 늦었다 얘기를 듣게 되고 좌절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그런 선행, 심화 수업을 학생이 거부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겨우겨우 학생이 참가 가능한 대비반을 찾고 학생도 설득해서 보내놔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이시더라고요. 가서 잘하는지 걱정이 되시거든요. 또 이 길이 맞는지도 헷갈립니다. 왜냐면 간혹 어떤 학원에서는 비과학적 사고방식을 학생에게 이식해서 성적을 단기간에 올려주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 데서 아이는 과학과 수학 전반에 대한 흥미를 잃고 그 과목을 싫어하게 바뀌기도 하니까요. 이 문제를 그래서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다가 최악의 경우에 응시 포기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탐구라든지 활동, 생기부 같은 것들은 어차피 입학사정관이 면밀히 읽어보지도 않고 넘겨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그걸 대비하는 건 무의미하다, 성적이 만능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성적만 있으면 다 된다는 성적 만능론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믿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게 사실이라서 라기보다는요, 그 말을 믿으면 잠시라도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 잠깐 불안감만 해소시키는 그런 진통제 같은 논리인 거죠. 생기부, 활동, 탐구 이런 건 평가하기가 오래 걸리고 까다로우니까 어차피 입학사정관이 잘 보지도 않고 형식적인 서류일 뿐이다, 대충 넘길 것이다 라는 희박한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그러니까 성적 올리기에 매진하자고 다짐하면 그 이후로 모든 날들이 지옥일 겁니다. 계속 불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꼼꼼하고 제 할 일 제대로 하는 입학사정관에게 딱 걸려서 정말 꼼꼼히 서류가 검토되어서 그렇게 돼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절대 해소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대충 평가받게 되기를 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요행으로 명문대에 가면 뭐하나요? 그런 사람들이 대학 가서도 자퇴하고 재수하고 하는 거죠. 공부 잘하는 게 최고다, 그것만이 유일한 가치이다, 이런 말들, 과학고에 가기 위해서 그리고 가고 나서도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이런 말들은 이쯤 되면 공허한 외침에 가깝게 느껴지지 않나요? 공부를 압도적으로 잘하면 어디 과학고만 가겠습니까? 공부 잘하면 일반고 가도 서울대 가고 의대 가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누가 몰라서 안 하나요? 잘해야 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더 이상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자녀가 공부를 안 하려고 한다면 그런 성적 만능주의자의 대책도 없는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보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학생만의 탐구 콘텐츠 하나 제대로 마련해 놓는 것이 시간 낭비 안 하는 방법이라는 거 똑똑한 어머니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탐구 위주 대비로 시작을 하면 오히려 나중에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도 수월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합격 확률은 단순히 성적에만 비례하는 게 아니라 성적 곱하기 수과학에 대한 호감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학생이 성적은 매우 좋은데 수과학을 혐오한다면 그 학생은 합격 확률이 0인 겁니다. 왜냐고요? 응시를 포기할 테니까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요, 성적을 매우 잘 올려주시기는 하는데 호감도를 너무 많이 희생시켜서 성적을 올려주는 선생님도 있는 거죠. 물론 제일 좋은 선생님은 당연히 성적도 올려주고 호감도도 올려주는 선생님이죠. 근데 보통 보면 단기간에 성적을 갑자기 올려주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호감도는 좀 희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성적을 올리는 거죠. 반대로 탐구활동으로 성취를 하면 호감도는 올라가지만 성적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어머니들은 이런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하다가 호감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으면 다시 올리고,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어머님들 중에서 전공이 이공계이신 분들은 그게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닌 경우가 더 많으시니까 제가 탐구 주제 선정부터 입시에 도움이 되는
탐구 마무리까지 모든 내용을 이 채널에서 다 무료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7단계만 따라하면 평범한 학생도 과학고에 진학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제 네이버 카페 링크를 클릭하셔서 무료 PDF를 다 가져가시면 돼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수과학에 대한 호감도가 너무 떨어진 학생들이 정말 단숨에 호감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저의 8년간의 노하우 다 가져가실 수 있고요. 제가 오늘 부모님 돈 한 푼 안 드리고 아이에게 매달 130만 원 정도의 연구비 지원 가능한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매달 약 130만 원에 달하는 쿠폰을 돈 한 푼 안 내고 받아서 쓸 수 있는데 이거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고 혼자서만 잘 써먹으시면 평범한 아이도 수과학 호감도 높이고 과학고 갈 수 있습니다. 일단 호감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비법은 한마디로 발견을 하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발견이라는 게 다른 사람이 다 아는 지식을 알아내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나만 최초로 발견하는 경험을 하게 해주면 호감도가 올라갑니다. 아마 이 말을 들으시면 대체 그게 어떻게 중학생이 가능한 거지? 초등학생이 가능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맞아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NBL 센서를 활용한 실험은 데이터를 얻는 것에 대한 것이었지 데이터만 얻는다고 해서 발견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잘 분석해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기존에는요, 계산기라든지 엑셀 이런 도구로만 하려고 하니까 이 패턴 발견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중학생은 못하는 일이었어요. 과학자들도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도구를 우리도 사용하자는 거예요. 그게 양자 컴퓨터예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양자 컴퓨팅을 활용한 탐구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학생이 식물 성장 실험을 했는데 온도, 습도, 빛의 양 등 여러 변수의 복잡한 관계를 찾아야 한다면요. 일반 계산으로는 평범한 학생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면 몇 초 만에 숨겨진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우리 아이 수준에 맞아?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첫째로 그건요, 너무 어려운 탐구라서 우리 아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불안감에 대한 자기 방어 기제죠. 둘째로 아이의 수준이라는 건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과학고를 목표로 하잖아요. 그럼 과학고 수준에 맞춰야지 부모님 수준에 자꾸 맞추면 안 되는 거죠. 양자 컴퓨팅이 너무 멀게 느껴지실 텐데요. 사실 미국에 있는 양자 컴퓨터 잠깐 빌려서 쓰는 게 가능해요. IBM Q에서 제공하는 무료 10분 사용 권한을 얻고 어려운 코딩 없이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고요. 제가 실제 학생 실험 데이터를 업로드하고요. 분석 결과를 받아보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잠깐만 노력해도 충분히 양질의 분석이 가능해요. 제가 지금 있는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에서 몇 년 전부터 양자 컴퓨터 얘기가 나왔고 올해부터는 완전 본격화 되더라고요. 이미 과학자들은요,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이렇게 과학 연구의 최일선에서 제가 목격을 해보니까 거기가 이공계 인력 공급의 수요처거든요. 그리고 공급처는 대학, 과학고 뭐 이런 곳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 영재가 어떻게 훈련을 받아서 양성이 되어서 공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저는 끊임없이 느끼고 몸소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과학고 입학에 대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8년간 느꼈던 걸 단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것만 알면 돼요. 과학자처럼 탐구해야 한다. 이거예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결국 아이들이 탐구를 할 때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야 한다. 이겁니다. 근데 왜 활용해야 되는지, 그게 중학교 수준이 맞는 건지 이런 생각들은 다 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애도 한번 경험해보게 해줘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그걸 막 왜 활용하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런 걸 다 생각하고 따지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얻으실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학생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방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실험 탐구를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했어요. 단순히 정성적으로 탐구를 한 게 아니라 센서를 사용해서 정량적인 데이터까지 얻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합격을 못하다가 저를 찾아온 거죠. 핵심적으로 이 학생이 필요했던 건요, 그 소중한 실험 데이터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만 수집하고 그걸 정리하기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친구와 함께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심사위원 선생님께서 이런 학생은 처음 봤다 면서 극찬을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학생 탐구에서 양자 컴퓨팅을 활용하는 사례는 아주 적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이런 양자 컴퓨터 활용 탐구를 한 학생이 선행, 심화, 레벨 테스트에 시간을 지나치게 쏟은 학생들보다 왜 더 강점이 있는 건지, 그리고 평범한 학생도 과학고에 갈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양자 컴퓨터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이 쓰는 스마트폰보다 사용법이 간단해요. 중요한 건 최신 기술을 사용해본 경험이거든요. 저도 과학 영재 출신으로서 과학자가 되는 꿈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를 꿈꾸는 아이들을 보면 마치 제가 어릴 적을 보는 것 같아요. 그 애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마치 제 일인 것처럼 좋더라고요. 저는 과학이 뭔지 뒤늦게 깨달아서 비록 과학자로서 성공하진 못했지만 아이들에게 진짜 과학이 뭔지 좀 더 일찍 제대로 알게 해주면 그 아이들은 저보다 성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학생도 과학고에 가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